두지 못할 때는 혁신 뭐 이런 거 하면 더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여야가 다 선거 끝난 이후에 지지부진한데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하고 여당이 디커플링, 대통령이 여당과 좀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전반적으로 흔히 이제 우리가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정치하고 정책, 국정을 약간 나눠서 보기도 하잖아요. 양쪽이 다 안 좋다. 서로 그래요? 좋지 않은 시너지 효과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지난주에 보면은 레버리지 ETF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보시면은 정청래 후보가 정책이나 국정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해요. 검찰 개혁만 반복하셨죠. 근데 정청래 후보조차도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왜 이 이야기를 안 했냐면은 이게 뭐 비명이냐 반명이냐 이런 프레임 걸릴까봐 안 한 건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건 그게 이제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 뭐 눈에 띄는 게 전당대회에서 갈등이 있고 부동산 이슈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기시감을 주고 있어요. 강력한 기시감이라는 게 이런 흐름인 거죠. 뭔가 한다고 했는데 안 좋아. 안 좋으니까 더 강한 걸 내놓고 더 강한 걸 내놓으니까 더 안 좋고 그때부터는 뭐 이제 이거는 고액 자산가나 강남의 비싼 집만 겨냥한 거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전월세라든지 집 실수요자들한테 타격을 입힌다 이런 영향으로 오고 또 거기서 여권 내에서 실언 파동 나오고 이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그대로 봤던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아니, 나는 이제 안 그런다 라고 했는데 그 트랩에 똑같이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죠. 여기다 또 뭐 하나 더 보태보자면은 사관학교 통합 이슈.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 사관학교 통합 이슈 같은 것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이슈입니다. 이해 당사자들은 뭐 찬성도 하고 반발도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뭐 쿠데타를 3번이나 했으니까 육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건 지금까지 군 당국과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합동성 강화 그리고 또 이제 우수 인재 영입 이거하고 정반대 이야기잖아요. 정책 이슈를 정치 이슈로 끌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좋지가 않죠. 정책 이슈로서 지금 부동산 그리고 사관학교를 두 가지를 대표적인 예를 꼽으셨는데 그리고 레벨 주식 얘기도 사실은 정책에 그렇죠. 대한 나쁜 뉴스에 포함되겠지요. 그렇다면은 여당의 정치 뉴스 나쁜 거로는 뭘 꼽으시겠어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대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의 주요 인물하고 이 대통령도 옛날에 사진 찍었다. 사실 정치인들이 큰 선거를 하다 보면은 모르는 사람하고도 사진 많이 찍고 뭐 합니다. 그게 이제 이슈가 될 바는 아닌데 이게 뭐 정청래 신천지론에 대한 반격인 셈인데 근데 그 사진이 양쪽에 이제 이 대통령하고 정청래 후보하고 다 있는데 뭐 정청래 후보만 크롭해가지고 잘랐다. 참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공방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만 남았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했어요. 아마 김민석 후보가 한 1.5% 정도 앞서고 있는 건데 의원의 대부분 하고 이제 뭐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패널 같은 분들도 보면은 김민석 후보에 기울어진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이거 뭐 더 벌어져야 되거든요. 대통령 임기 초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되게 경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잘하고 계세요. 아니, 근데 물론 이제 패널이 꼭, 근데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친장파와 친청파의 공통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언론에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방송 섭외가 좀 잘 안 돼요. 잘 안 나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외부적 조건을 보면은 많이 벌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초반을 생각을 하면 초반에는 격차가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다시 좁혀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정청래는 사법개혁, 뭐 검찰 때려잡자 이거 원툴이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여당 대표로서 뭐 이렇게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 달 국물도 안 동안 나온다고. 보면은 네. 김민석은 뭐가 있냐? 정청래 안 된다. 내가 대통령 조금 더 가깝다. 말고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 대한 이전 투구도 김민석 후보가 꺼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을 뭔가를 이게 여당의 여당,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당의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고 안정성 있는 모습을 김민석 후보가 못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김민석 후보가 못 보여줘서인 건가요?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가 지금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인 건가요? 왜냐하면 사실 여당 대표는 국정을 내가 대통령과 함께 안전하게 완전되게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 제가 장점일 수 ETF 있잖아요. 이야기 했지만은 민주당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볼 때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딱히 이게 이러지 말고 저래라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요? 검찰 왜 더 세게 안 하냐 뭐 그런 정도?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도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불만이 있겠죠. 근데 불만이 있는 특히 거하고 주식. 네. 이런 방향으로 가라라는 걸 제시하는 게 있냐는 거죠.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예. 이 대통령이 연일 청년을 챙기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돌아선 청년의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기자한테 전화를 받고 이제 20, 30대 민심 이반의 원인이 뭘까 물어보길래 저도 생각을 정리해 본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뭐 주식 시장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이렇게 보면은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는 것인데 그런 정책적인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되게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자 청년들이라든지 이렇게 젊은 계층 혹은 뭐 사회적으로 아직 뭔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득권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고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원래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이 큰 사회 기득권의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그 편이 쌓여 있는 그 기득권의 이미지도 갖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됐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과 정부가 정부로서 힘을 가진 이 기득권과 뭐 40대, 50대로서 이제 뭐 여러 정책들 쓸 때 부동산 정책이나 연금 정책이나 이게 청년들한테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갖고 있는 그 기득권. 그게 과거에는 사실 보수가 상당히 먹고 있는 이미지였는데 그것까지도 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누가 지금 뭐 장동혁 뭐 이런 분이 사회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좀 기득권들이 단순한 기득권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집 사놓고 왜 못 사게 하느냐. 자기들은 대출 받아놓고 왜 대출 못 받게 하느냐. 자기들은 전세 사놓고 우리는 왜 월세 살라느냐. 네. 심지어 왜 우리 보고는 버스 살라고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요. 이 과거에 보면은 되게 제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여야가 뭔가를 합의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힘겨루기를 하다가 협의해가지고 하면은 아니 저것들끼리는 결국은 짝짝꿍 돼가지고 가진 자들끼리 자기 편이야 라고 하면 욕도 같이 먹잖아요. 야합이라 했죠. 네, 야합이라고 하지만 그게 또 사실은 사회통합적인 면도 그렇죠. 일부 있는 그게 정치의 거거든요. 역할이기도 인기 했는데. 없는 정책을 쓸 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또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합의하면은 그러니까 강성 과거에 지지자가 한 이제 생겨나죠. 6개월 전, 1년 전만 해도 야, 잘 되는 거는 그러면은 다 우리 거였는데 안 되는 것도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은. 네. 책임을 홀로 다 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장동혁 국민의힘 여기가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답답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총선 이기고 정권 탈환하겠냐인 건데, 사회가 흘러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그쪽에 묻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없죠. 네. 과거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야 이게 조중동 때문에 저 한나라당 뭐 가진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 소위 나와서 발언권도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요. 초박빙의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호남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바람이라는 것을 이제 흔히 뭐 조직, 구도, 바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바람은 조직이나 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어젠다가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 김민석 우리 다음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걸 바람이라고 하는데, 호남에 바람이 분다라는 거는 저는 뭐 1도 느끼지를 못하겠고, 다만 이제 국정 안정론이 커질 수는 있겠죠. 그런 건 바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위기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야 이거 그래도 대통령 좀 보호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려면은 김민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바람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죠. 얼마 전에 한겨레 성한영 대기자인가요? 네. 칼럼이 되게 솔직히 적었더라고요. 네. 여기 위기의식들이 있죠. 그 위기의식이 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만약에 또 전임할 경우에는 지금 청와대와 정청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망하고, 김민석 후보가 될 경우에는 공소취소 등 무리하게 물어붙이다가 6개월 등에 망할 것 같다. 공소취소 연임 뭐 이런 게 이제 사실 유시민 씨 같은 분이 이제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인데, 근데 이런 건 있죠. 앞서서 말한 정청래 대표가 연임해가지고 막 붙어서 하는 건 바로 눈에 보이는 거고, 뭐 공소취소 연임 이런 건 사실은 눈에 덜 보이는 거긴 하죠. 성한영 선배, 성한영 선임 기자처럼 이렇게 아주 깊이 길게 보는 분들은 그게 이제 당장에 보이는데, 일반 당원들한테는 그 위기의식이 아직까지는 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청래 후보가 그 이야기를 하긴 어렵잖아요. 김민석 되면은 공소취소하고 연임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야당은 할 수 있지만은 여권 내에서는 그 말 못하죠. 유시민 하잖아요. 그분은 이제 잘.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성한용 그 선임 기자가 그 뒤에 붙인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러다 결국 분당까지 갈까봐 걱정된다. 도대체 민주당의 전략자산인 장동혁 대표가 언제까지 버텨줄 것 같나? 라는 말이. 분당 이런 게 뭐 당장은 안 될 것인데, 그 앞서서 그 부분하고 연결돼서 제가 보는 거는, 청와대 정부가 점점 강해지는 거. 정부가 강한 거하고 청와대 정부가 강한 거는 다릅니다. 내각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계속 뭔가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또 얼핏 그런 보도가 나왔던 게 뭐 수석급의 국가 전략 투자 책임자를 둘 것을 고려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각 부처 장관 차장관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뭐 이제 호남 팹을 비롯해가지고 메가 투자하고 그런 걸 관리할 곳을 청와대 두려고 한다.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매 정부마다 이러면 안 된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쭙는데, 예전에는 전 장관님 하면 되게 높은 분인 줄 알았거든요. 높죠, 높기야. 근데 지금은 약간 청와대 수석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한동숙 총리가 되면서 사실은 다른 힘 있는 총리가 있을 때도 보면은 예컨대 국방하고 외교는 뭔가 좀 대통령이 직할로 하고